자, 이번에는 창업특강 투자편 아바 NJ클럽 김종태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그 이공계 여성 채용 박람회장이고요. 채용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이제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을 줄 알고 이제 저도 왔는데 여기에 창업과 투자 유치라는 이런 그 어젠다를 같이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느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여성 창업자들이 이런 어떤 그 창업 이후에 지금 앞서 강의하신 어떤 리스크 문제나 자금 조달 문제,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들 많이 겪는 것들을 이제 저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투자받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받았었는데 스타트업이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를 주면 그 가이드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그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스타트업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가이드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석하신 분들이 또 이공계 여성 창업자들이거나 이공계 여성 채용을 하실 분들로 이제 한정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손에 뭘 이렇게 들고 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강의안을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좀 어떻게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자를 받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를 받는 그 채널들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다음에 투자를 받는 어떤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 창업하신 분들이 조금 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 정도만 되면 오늘 30분의 의미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투자를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자금 조달 부분을 봤는데 VC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VC도 VC지만 VC 앞단에서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엔젤 투자자도 있고 크라우드 펀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지인 펀드, 우리 저 3F라고 해서 패밀리, 프렌드 뭐 이런 그 가족 펀드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내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투자를 받는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제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안 받고 정말 그 자기 능력으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으로 보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간섭도 없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본인의 어떤 운신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의 간섭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모든 어떤 우리 사업 과정에서 투자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가 정답은 아니지만 또 투자를 받아야 될 시기에 받지 못하면 사업을 계속 못한다는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우리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 가지고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트렌드라는 이슈를 지금 끄집어내봤어요. 뭐 아시겠지만 트렌드는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뭐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아주 딱 지금 뭐 요즘 오징어 게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그 게임도 좀 어떻게 보면 뭐 그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도 K 컨텐츠가 지금 뭐 그 오징어 게임 비롯해서 뭐 기타 뭐 좀 약간 이렇게 독하고 뭔가 그냥 세고 막 그 뭐 약간 그런 거 그런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인 쪽으로 간다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들도 그런 쪽으로 자꾸 고민을 하는 것들 옆에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트렌드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트렌드도 저희가 이렇게 매크로 트렌드와 마이크로 트렌드를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매크로 트렌드라는 거는 거시경제 입장에서 보는 거죠. 뭐 공무원 시험들 뭐 많이 준비한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 뭐 1인 가족 많다, 뭐 등등 유튜브가 뭐 활성화되고 있다, 뭐 노인 가족들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 트렌드예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트렌드 뭐예요? 바이오 산업, 4차 산업혁명, 뭐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AI 이런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는 회사들한테 투자가 잘 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투자를 우리가 하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매크로 트렌드와 마이크로 트렌드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뭐 너무 신봉해도 안 되지만 또 이거를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이제 메가 트렌드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더 오랫동안 앞으로 더 그러니까 영원히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렌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지속될 트렌드.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키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크로 트렌드와 마이크로 트렌드를 섞어서 메가 트렌드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외에 추가로 또 그 키워드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10가지 트렌드는 아주 기본적인 거다. 그다음에 이 트렌드에 맞춰져 있는 것들은 투자를 받거나 할 가능성도 꽤 있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요.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너무 오래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고령화라고 얘기를 하면 고령화, 초고령화,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아주 굉장히 많아요. 뭐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 무슨 뭐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초고령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아플 거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동안. 나이가 들면 전부 어딘가 가야 될 거야. 그래서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걸 막 엄청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60세 이상, 65세, 저도 곧 이제 60세로 가는데 60세, 65세 이상도요. 건강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 비율을 따져 보니까 약 10에서 15%예요.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냐? 예전에는 미리 상속을 해주고 아버지는 뭐 길거리에서 폐지 줍다가 죽는다, 엄마는 뭐 파출부 하다 죽는다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저도 그럴 거예요. 내가 번 돈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그래서 저 그럴 겁니다, 진짜. 여러분도 지금 현재 MZ세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트렌드에 지금 그 상황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60세 이상 고령인들이 경제력도 있고 미리 상속을 안 시켜주고 내가 다 쓰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널려있는 엄청나게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시장에서 그분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그분들이 팍팍 돈을 쓰게 하는 아이템, 저는 대박 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파괴, 무슨 뭐 이런 것들이죠. 창조적 파괴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영리한 단순화, 개성화, 글로벌화, 디지털화, 일상적 안심, 친환경, 윤리화, 도시화, 메이저 아시아, 신뢰자본 이런 그 키워드들이 상당히 앞으로 오랫동안 투자 시장에서 이슈를 만들어낼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업해서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이 범주에 과연 어느 정도 가깝고 이 범주에 어떻게 붙어 있나, 이 범주랑 어떻게 패럴렐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화두로 던지는 뭐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뭐 성공 사례들은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이미 성공한 것들이니까. 근데 성공이 계속 성공이냐, 성공이 실패냐, 이거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걸 쭉 해서 했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다 실패한 사람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STX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다음에 또 실패한 사람이라고 또 사례 연구를 했는데 10년, 15년 지나니까 성공한 사람들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낙인 찍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저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성공 사례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패했다고 또 실패 사례 이렇게 해주면 그게 언젠가 뒤집힐 수도 있고 성공 사례가 언젠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낙인은 찍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걸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스타트업들 생태계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조금 빠르게 갈 건데, 지금 스타트업을 하면 상당히 많은 그 지원 체계와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나 민간에서 아주 나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랙을 잘 타면 투자까지 받으면서 잘 갈 수가 있는데, 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아이템마다 또 앞서 말씀하신 지금 강연하신 분 생각, 그 얘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트랙을 잘 탈 수 있는 아이템, 그 사업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 단계별로도 뭐 이런 어떤 엑셀러레이터 단계, 그 다음에 또 얼리 스테이지 단계, 또 시리즈 B 단계, 그 다음에 거버먼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벤트,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이 여러 가지 지원 분야가 지금 우리 스타트업을 위해서 스타트업한테 많이 지금 집중돼 가고 있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을 다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선발하고 선정하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00개 보면 한두 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자금 조달하고 이제 투자 유치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체계가 큰 덩어리로 3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창업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이라고 얘기해요. 이 금융은 뭐냐면 돈을 갚아야 돼요. 원금, 이자 다 갚아야 돼요. 이거는 금융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메인이 되고요. 그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이런 걸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어떤 은행 내지는 이제 그런 은행과 가까운 2금융권, 3금융권을 통해서 금융을 일으켜주는 이런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 덩어리가 투자예요. 투자는 민간 영역에서 사실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젤 투자나 벤처 캐피탈 협회나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그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산업은행이에요. 창업하신 분들 중에 산업은행 투자 받으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 말고도요, 기보신보도 그냥 이런 보증서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또 투자를 하더라. 꽤 해요. 20억 보증하면 2억 정도 투자를 한다. 이게 이제 그 기보나 신보에서 갖고 있는 지금 투자에 대한 어떤 니즈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은행들, 정부에서 물론 이제 정책이, 우리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이제 쫙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한은행, 뭐 IBK, 우리은행, 은행들도요 지금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은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가는 거니까. 요 세 가지 덩어리에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아마 요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벤처기업에 지정이 되면 저희들도 투자할 때 상당히 그 검토하는데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세제 혜택부터 기타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벤처기업에 등록하는 방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시리즈 A, B, C, 사실은 시리즈 A, 시리즈 B 저희 이런 말 잘 안 썼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써서 같이 이제 그걸 맞춰가고 있는데, 시리즈 A, 시드, 시리즈 B, 시리즈 C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맨 처음에 창업할 때는요, 아까 3F 펀드, 패밀리, 프렌드, 친구, 그 다음에 그 3F 중에 세 번째 F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F를 우리가 풀릿이라고 그래요. 풀릿이 바보라고 그러죠. 왜 그러죠? 창업하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는 풀릿이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그 창업하는 사람들 투자를 하면 이제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에 반증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 창업할 땐 창업자들, 지인들 뭐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 이후에 엔젤 투자라는 게 들어가고, 크라우드 펀딩이 들어가고, 엑셀러레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 강연하신 분이 얘기했던 벤처 캐피탈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PEF나 PE나 증권사나 해외 글로벌 펀드들이 그 이후에 상장할 때 들어가는 거라서, 요 시리즈 A, 그 A부터 쭉 올라가는 요 단계들은 그 단계별로 딱 이게 그 투자를 하는 채널들이 있고 투자를 하는 그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우리는 지금 시드 단계고 스타트업 단계인데, 시리즈 C, D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 투자자들 쫓아다니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죠? 아주 심각한 시간 낭비겠죠. 아주 심각한 시간 낭비예요. 아까 우리 VC들이 거절을 아주 똑부러지게 못하다 보니까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데, 우리 창업자들은 거절이라는 거를 거절로 안 듣고 이거를 뭔가 좀 여지가 있는 걸 자꾸 쫓아다닌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타이밍에 그 채널의 투자자들 그 그룹을 만나거나 그 채널을 우리가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서로 크로스가 잘못되면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 투자,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B, 시리즈 CD는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그 자료는 이제 좀 받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인터넷 검색하면 요즘 쉽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투자자 현황을 좀 볼까요? 아까 벤처 캐피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엔젤 투자가 지금 2000년부터 2020년 10년 동안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엔젤 투자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투자를 해요. 이거 정말 괜찮네. 그 무슨 뭐 창고에서 뭐 창업을 했는데, 그 엔젤 투자자들이 뭐 조금 좀 그 엑시트한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나 이거 회수 안 해도 돼. 나 이거 없어도 돼. 대신에 너 이거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한번 사업해봐. 라고 던지는 거. 이게 사실 엔젤 투자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엔젤 투자 매칭 펀드라 엔젤 무슨 투자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 틀에 딱 묶어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막 독지가나 뭐 정말 천사처럼 나타나서 투자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엔젤 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는 엔젤 투자가 되지도 않고 엔젤 투자 시장이 이게 뭐가 미스매칭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신문에 기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엔젤 투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생판 모르는 투자자. 엔젤 투자라는 거는 투자를 받을,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한 다음에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지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무슨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무슨 뭐 아버지의 친구도 아니고
정말 생판 모르는 투자자한테 내가 만나서 아이템 설명해서 투자 받는 거, 이걸 엔젤 투자자라고 정의를 해야 우리나라에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또 해오고 있고 엔젤 투자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제 소개를 아까 안 했었는데 저는 지금 엔젤 클럽 회장이고 엑셀러레이터라는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창투사도 설립 준비해서 지금 자본금 만들고 인가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영역에서는 모든 걸 다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가고 있는 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엔젤 투자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좀 해놔야 그 우리가 투자 받는 분도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천사 같으신 분이 왜 투자를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요?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아니 우리 지금 아이템 좋은데 왜 투자를 안 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 가자. 그다음에 그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한 거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투자 조합은 엑셀러레이터도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데 그냥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더라도요.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아닌 개인 투자 조합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받으려면 이런 개인 투자 조합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꽤 많아요. 지금 숫자를 보면.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이거 빼놓으면 안 됐죠. 지금 미국에 우리 그 오바마 대통령이 Yes we can 하면서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 캠페인 할 때 정말 십시일반 코 묻은 돈을 이렇게 모금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정치 헌금을 만들어낸 게 효시가 돼서 그 잡스 액트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었는데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었던 거죠. 뭐냐면 50명 이상한테 투자를 받으면 자본시장법상에 공모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공모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50명 이상한테 투자를 받는 사례가 꽤 많아요. 인터넷에서 투자 받거나 아니면 뭐 신문 방송에 아니면 광고 내면 50명은 금방 모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받은 사람들은 다 자본시장법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위반한 걸 그냥 놔두고 그냥 있자니 정부도 좀 그렇고 뭐가 찜찜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마침 앞에서 미국에서 그걸 해결해 놨네요. 어떻게 해결해 놨어요? 자,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라는 거를 잡스액트라는 걸 통해서 50명 이상이 넘더라도 자, 몇 가지 옵션을 맞추면 됩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소액 투자자들이 미국은 $200 할 거예요. 십시일반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50명이 넘더라도 공모 규정을 배제하자는 거예요. 적용하지 말자. 이게 잡스액트고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된 거예요. 자, 50명이 넘어도 자본시장법에서 공모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십시일반 소액 우리나라는 200만 원까지 물론 이제 뭐 그 전문 엔젤이나 뭐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그룹에 따라서 금액의 그 한도가 다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려면 2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금액을 정해놓고 그 대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크라우드가 뭐죠? 구름, 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도 지금 현재 그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채널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2020년에 1조 1,000억까지 지금 됐어요. 규모가 어마하게 커졌어요. 자, 세컨더리 펀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투자한 것들 받아서 이제 세컨드를 해주는 건데 이것도 좀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스타트업 이후에 이제 뭐 연구하는 거니까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참여한 엑셀러레이터인데 엑셀러레이터가 지금 270에 300개 가까이 넘었어요. 지금 이게 통계가 2020년 8월이라서 지금 2021년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게 300개가 넘어갔어요. 자, 엑셀러레이터는 기존의 인큐베이터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인큐베이터는 그냥 창업 공간에 그냥 매달 얼마씩 받고 창업 보육 매니저만 있으면 이게 창업 보육 센터가 돼요. 근데 엑셀러레이터는 뭐냐면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투자할 재원이 있어야 돼요. 투자할 펀드가 있어야 돼요. 펀드. 뭐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한 1, 2억 정도 펀드가 있더라도 펀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게 우리 그 자동차 운전할 때 뭘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뭘 밟으면 차가 쓰죠, 그죠? 차를 쓰게 하는 게 엑셀러레이터예요? 차를 쓰게 하는 건 브레이크죠, 그죠? 반대로 엑셀러레이터 밟으면 앞으로 쫙 나가잖아요. 그 기업을 앞으로 쫙 나가게 하는 그게 엑셀러레이터라는 거고요. 그 엑셀러레이터로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엑셀러레이터에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그 요건이 돼요. 그래서 돈과 공간과 사람이 있으면 엑셀러레이터로서 충분히 이제 그 자격이 있는 거로 등록이 될 수 있고 이거 인허가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0여 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년 이내 기업에만 투자하도록 돼 있어요. 3년 이내 기업만. 그러니까 3년 이내 기업이 아무리 밸류가 높더라도요. 10억, 20억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면, 밸류가 10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엑셀러레이터는 지분 10%를 못 넘어요. 그것도 또 그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3년 이내 기업에 지분 10%를 넘지 않으니까 밸류 10억에 그 다음에 10%면 얼마죠? 1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억 이상 투자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300개 엑셀러레이터의 한 건당 평균 투자 금액이 한 2,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작다. 물론 2억, 3억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밸류가 높은 기업들은. 자,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 작다는 거고요. 대신에 엔젤 클럽은 평균 한 1억에서 1억 2천 돼요. 평균이 한 건당.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아까 우리 앞서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벤처 캐피탈이 그냥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투자를 하면서 뭘 받는데, 최근에는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걸 선호해요. 원래 원칙은 보통주입니다. 보통주, 일반 보통주를 받고 투자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최근에 창투사들은 자, 보통주가 아니라 전환주, 상환 우선주, 전환 상환 우선주 뭐 이런 것들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 투자 받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환 상환 우선주를 발급하고 내 투자를 받아야 되는구나. 요즘 창투사들이 그걸 전부 다 대부분 요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사전에 봐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팁스를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아서 제가 마음이 조급한데요. 팁스는 기술 기반 우리 그 민간 투자 영역에서 매칭이 상당히 많이 해줘요. 예전에 처음에 설계할 때는 9억까지 매칭이 해준 거로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9억까지는 아니고 보통 1억을 이제 운영사에서 투자하면 5억 정도까지 매칭 투자를 해주는데, 그게 그냥 매칭이 아니라 엔젤 매칭 펀드 무슨 뭐 펀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창업자가 1억만 투자를 받으면 5억 정도 추가 매칭을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팁스를 너무너무 타고 싶어해요. 근데 이게 재원이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팁스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 창업, 특히 이공계 여성이라면, 또 이공계 여성 창업자라면 팁스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술 기반이니까, 또 기술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대기업들이 요즘 그 투자 스타트업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도 해주면서 삼성의 C랩, 뭐 현대차의 뭐 제로원, 그다음에 현대그룹에서는 저기 강남에 보면 이제 무슨 뭐더라, 운영기관도 있죠. 창업지원기관도.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그 지원해서 수혜를 받는 창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좋은 이제 기업을 성장해 가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VC와 PF 뱅크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 까만 부분이 벤처 캐피탈이에요. 벤처 캐피탈이고 나머지는 조금 더 큰 영역. 은행은 대출 이자를 받는 거니까 녹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녹색이 은행이고, 그다음에 빨간색 지금 그 큰 영역이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PE 영역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작은 벤처 캐피탈이고,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제 거기 비어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엔젤,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전체를 은행까지 놓고 보니까 큰 영역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모태 펀드라는 것까지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모태 펀드는, 자, 우리 그 민간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해요. 전에 이제 영화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 시나리오 가져와서 투자해달라고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투자를 못 모르고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감독이 좋고 배우가 좋아도 저희가 투자하면 그 영화는 완전히 꽝 나요. 망해요. 근데 아니 뭐 감독도 별로고 저 배우도 별론데 어떤 영화들 완전히 막 천만 관객이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다 비교해보고, 야, 올해는 여기서 제일 좋은 거 한번 투자해보자 해서 했는데 또 꽝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에이, 안 해. 그래서 영화는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하는 영역이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화 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쓰겠죠. 이거를 정부에서 그냥 놔두지 않고, 야, 그러면 이거는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하니까 정부가 돈을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2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성공하면 이게 똔똔이 되니까 정부가 돈을 뭐 날리진 않고 손해는 안 볼 거 아니냐. 이래서 만든 게 모태펀드예요. 정부가 돈을 만들어준 펀드, 정부가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도록 해주는 펀드인데, 자, 그럼 이걸 누가 운영할 거냐? 한국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은행을 우리 한국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은행은 한국은행이듯이 창투사들이 ABC 창투사들이 있고, 그 창투사 이거를 한국 벤처 투자라는 회사가 한국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다가 1조를 줘요. 한국 벤처 투자 1조를 주고, 너 이거 가지고 해. 그러면 한국 벤처 투자가 창투사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너 100억, 200억, 100억이면 나눠주고, 그걸 받은 창투사들이
아까 말했던 영화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 쭉 자막 올라갈 때 보면요, 한국 벤처 투자가 다 나와요. 민간이 투자를 전혀 요즘 못해요. 저도 이제 그 시나리오 전혀 못하겠어요. 공연 못하겠어요. 무슨 뭐 저기 오페라 못하겠어요. 이건 이제 모태펀드가 담당하게 된 거죠. 근데 모태펀드가 이게 일반 모태펀드가 있고요, 농식품 모태펀드가 있어요. 농식품은 또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따로 이제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금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기술 기반의 우리 그 이공계 여성들이 창업했을 때는 이런 것들 잘 보고 계셨다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 이런 것들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모태펀드라는 것들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성장 사다리 펀드 이거 새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우리 성장할 때 조금 더 사다리를 삼아서 이제 좀 갈 수 있도록, 원래는 저희들이 엔젤 투자나 뭐 저기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가 오랫동안 회수가 안 되니까 이걸 좀 받아주는 걸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요구했던 건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성장 사다리 펀드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맞고요. 농식품 모태펀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농식품 모태펀드. 자, 투자자들이 일반이 있고 금융회사가 있고 정부기관들이 있어요. 뭐 요즘 대학 기술 지주도 있어요. 대학 기술 지주는 뭐냐면 대학에서 갖고 있는 기술들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갖고 자회사로 만든 다음에 연구소 기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한 업체당 뭐 2억에서 2억 5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개발 특구라는 데 위치해야 돼요. 그 회사 본사가.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는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북까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자, 연구소 기업에 관심 있으면 그 기술지주라는 거하고 연계된다는 거. 그건 3번에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1번, 2번은 이제 지금 다 보시는 기업들이 투자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투자 유치 전략이라는 거는 이건 뭐냐면 투자를 여러분들이 받을 때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이제 방법들이고, 왜 투자를 받지? 외부 투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 도전하면 시간과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으면 장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 단점도 있다는 거죠. 어떤 단점이 있어요? 뭐 지배권도 감소한다, 지분 줄어든다, 간섭을 받는다, 아까 저기 앞서서 강연하신 분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장점 분명히 있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사업을 이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자금 조달. 장단점을 분석해서 장점이 크면 하셔야 돼요. 근데 단점이 크다 그러면 굳이 투자 받을 필요가 없어요. 투자를 안 받고 정말 알토란 같이 잘 운영하는 회사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저도 만났을 때 너는 투자 받지 마. 넌 이대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 왜 투자자들하고 나눠야 돼? 너 혼자 잘할 수 있어. 대신에 어떤 기업은 넌 투자 받아야 돼. 이거 안 받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 이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창업자들도 그런 것들 스스로 이제 나눠보시고, 안 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거. 자, 투자 준비 단계, 자금 목표, 그다음에 자가 체크리스트도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고 있다가 누굴 만나러 가야 되는지, 투자자를 만날 때 창투자를 만나야 될지, 엑셀러레이터를 만나야 될지, 엔젤 투자 만나야 될지를 이렇게 내비게이터를 제가 만들어 놔봤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 받아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IR이라는 거는 IR,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죠. 릴레이션스. 투자자와의 관계라고 번역되지만 투자를 받기 위한 모든 활동을 IR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요. 투자를 받기 위한 모든 활동과 과정. 그러면 투자자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우리가 뭐 가서 설명하고, 또 우리가 제품 보여줘야 되고, 투자자들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될 건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큰 게 뭐예요? 엑시시죠. 회수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투자자들은 회수가 안 되면 투자를 못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해요. 엑시시 제일 크죠. 그 다음 큰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대표자. 그 다음에 시장 사업성, 경쟁력. 자, 엑시시 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앞에서 강연하신 분은 엑시시 된다는 걸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됐겠죠. 엑시트, 회수. 그러니까 회수라는 건 투자를 한 사람이 다시 되돌려 받는 걸 회수라는 거지, 그 투자를 받는 사람이 엑시트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이렇게 있다는 거고, IR 자료 작성하는 방법 제가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컨설팅 보고서 스타일로 작성을 해라. 그냥 우리 그 PPT에 원 하나 놓고서 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게 아니고, 컨설팅 보고서처럼 IR 서류를 작성해라. 투자자가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내용들 써라. 투자자는 아까 엑시스에 관심 있고,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관심 있고,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벌지에 관심 있어요. 그런 내용들로 설명을 써라.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과 디테일로 승부를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그 크라우드 펀딩하고도 유사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사역들이 이제 이런 거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디테일이 있어야 되고, 그냥 막연하게 숫자만 갖다 놓고 늘어놓은 건 절대로 그 공감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객관적 사실과 증빙 가능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IR 자료 작성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사업계 종류 이렇고요. 자, 투자자가 투자를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빠른 성장, 그다음에 상장 요건, 파트너십이 가능한 창업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투자 회수가 가능해야 된다. 이게 IPO나 M&A가 됐건. 자, 오늘 제가 강조한 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수입니다. 회수. 회수가 안 되면 절대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엑싯 로드맵. 자, 회수가 가능한 영역에서 회수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줘야 투자자들이 투자도 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 그 이공계 여성 창업자들, 뭐 채용 박람회이긴 하지만 또 창업이란 키워드로 지금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창업하신 분들께서는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을 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엑싯, 회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가 안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가 제가 오늘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빠르게 달렸는데요. 시간이 한 1, 2분 남은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마지막 강연 수고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멋진 강연 또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